추석 연휴 잘 보내고 있나요? 물권법 제6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고요. 소유권의 취득과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소유권 전에 구분 소유와 관련된 내용들, 상린관계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요. 그 건물의 구분 소유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민법에서 공부를 해야 되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집합건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이라는 게 있어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있는데, 이 법은 변호사 시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물권법에서는 이 집합건물법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그 도심 지역에 존재하는 건물 중에 한 60에서 70% 정도는 집합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토지까지 건물과 토지가 하나 일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것도 이제 그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도심 지역에서의 상당 부분은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집합건물법의 중요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집합건물법이 분량 자체가 거의 뭐 물권법 수준 이상으로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합건물법은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변호사 시험을 준비할 때는 이 법을 따로 공부하진 않죠. 하지만 최근에 변호사 시험이나 모의 시험에서는 이제 건물의 구분 소유에 관련된 시험 문제들이 종종 출제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요성이 높다 보니까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되는데, 그런데 이제 집합건물법이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내용은 집합건물법의 독특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민법상의 공유의 법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집합건물법까지 별도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각 그 쟁점 부분에서 공유면 공유, 뭐 단체법이면 단체법 관련된 부분에서 집합건물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험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점과 습득과 발견인데, 선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주의 동산을 먼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를 선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습득한 사람. 자, 이 경우에 소유의사로 점유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다만 이제 무주의 부동산 같은 경우는 국유가 됩니다. 그리고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 동물도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은 무주물이 된다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법조문을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서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게 유실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실물법에 따라서 공고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실물법의 습득의 경우 이제 법에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만은 요 매장의 물의 취득, 발견 의 경우도 이제 유실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실물법에서 습득과 발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절차에 따라서 공고를 하고 일정 부분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게 될 경우에는 습득자 또는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요 정도로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의 국유,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252조 내지 1항 내지 전조 2조의 규정, 그러니까 요 무주물의 선점 1항의 경우와 그 다음에 253조, 그 다음에 25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국유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같은 경우는 개인이 소유하는 것보다 국유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국유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취득 관련해서는 부화, 혼합, 가공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합쳐서 첨부라고도 얘기하죠. 자, 이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부합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부합에는 부동산의 부합과 동산 간의 부합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즉,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하는 것 또는 부동산과 부동산이 부합하는 것과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는 것 두 가지 경우를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제 부합이 되면은 그 부합된 물건의 부합한 물건의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자가 그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물건, 이 부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물건 같은 경우에는 부합되지 않고, 즉 부동산의 소유권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그 부합된 물건의 동산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됩니다. 이게 부동산의 부합이고요. 이 단서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경우, 요거는 약한 부합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리이고요. 강한 부합의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을 시켰다고 할지라도 강한 부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강한 부합 같은 경우는 물건의 독립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자체는 권한에 의해서 부속시킨 경우라고 할지라도 부동산의 부합이 됩니다. 자, 동산 간의 부합 같은 경우에는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여러분들 이 표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또는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 즉 훼손하지 않으면 훼손하는 경우, 분리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가치가 사라지는, 그렇게 훼손이 되는 경우 또는 그 분리하기 위해서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부합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합은 강한 부합이나 약한 부합을 구분할 때도 이 표현이 그대로 나오니까요. 여러분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산과 동산이 부합할 때는 그 합성물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동산의 소유자가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입니다. 그 목적물의 가치의 비율로 합성물을 이제 부합된 물건을 공유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첨부 효과인데요. 전 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하게 됩니다. 여기서 전 4조라고 하는 것은 이 부합에 관련된 규정 외에도 혼합과 가공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는 건데요. 자, 그때 동산 소유권이 소멸하게 되면은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또는 혼합물 또는 가공물, 이제 혼합과 가공 같은 경우를 얘기하겠죠. 합성물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부합돼서 만들어진 물건을 합성물이라고 하겠죠. 단독 소유자가 된 때에는 전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합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게 되고, 이제 동산에 있던 권리는 소멸하게 되지만 그 권리는 합성물 또는 혼합물, 가공물에 대해서 이제 권리가 존속할 수 있게 되고요. 공유자가 된 때에는 이제 뭐 주종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합성물에 이제 공유자가 될 수 있을 텐데, 공유자가 된 경우에는 그 지분 위에 소멸한 권리가, 동산에 대한 권리가 지분 위에 존속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61조도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둬야 되는데요. 첨부로 인해서, 즉 부합, 혼합, 가공의 경우에 전 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죠.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부당이득에 반한 요건들에 갖춰져야지만 첨부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부합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합이라고 하는 것은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이거는 이제 동산 부합의 경우에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자, 근데 부동산의 경우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이제 부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동산과 부동산 구분할
지 않고 이 부합의 법리가 부합의 의의를 이제 이렇게 정의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는 경우에는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합성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주종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합 당시의 가액으로 공유하게 된다. 요거는 이제 위에 법조문에서 봤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과 동산의 부합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예외가 있죠. 어떤 경우냐? 권한에 의해서 부속한 경우에는, 즉 임차인 등이 임차 목적물에 자기 임차권의 기초에서 목적물을 부속시킨 경우에는 부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이제 부동산의 동산이 부합되면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임차권과 같은 권한을 갖고 있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부속시킨 경우에는 부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요 256조의 단서 내용인데요. 자, 분리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유지되는 경우에만 단서가 적용이 된다. 이제 분리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이제 인정되는 경우에만, 또는 너무 분리를 위해서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분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만 단서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는 분리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유지되지 않거나 뭐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에는 256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즉 임차인이 자신의 권한에 의해서 목적물을 부속시켰다 할지라도, 즉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이 X라고 하는 동산을 부속시켰는데, 이제 이 X라는 물건은 갑의 소유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은 갑의 소유이고 이 X라는 동산은 을의 소유이고, 을이 이 건물의 임차인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을이 X라는 동산을 이 건물에 부속시켰지만은, 부속시킨 경우에 만약 이 X가 이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리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유지가 되거나 또는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권의 기초에서 X를 건물에 부속시켰을 때 이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가 X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여전히 X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임차인이 X를 건물에 부속시켰는데 너무나 이제 그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거나, 또는 이제 분리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가치가 부합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강한 부합이라고 해서 이 목적물의 소유권은 건물의 소유권에 이제 귀속돼 버리고, 결과적으로 갑이 X에 대한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X가 임차인이 임차권의 기초에서 부속시킨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X에 대한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임차인이 임차권에 의해서 목적물을 부속시킨 경우에 원칙적으로 부합이 인정되지 않고 임차인이 소유가 되는데,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부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X에 대해서, 이제 X는 여전히 임차인의 소유니까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속물 매수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목적물에 어떤 물건을 부속시켰거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목적물을 부속시킨 물건을 부속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부속물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자, 이와 같이 부속시킨 물건이 임차인이 임차권에 근거해서 목적물을 부속시켰기 때문에 건물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임차인은 이 X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예외 같은 경우에는, 부합의 예외 같은 경우에는 약한 부합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강한 부합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강한 부합의 경우에는 X를 건물에,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에 근거해서 X를 건물에 부속시켰다고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X의 소유권이 임차인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 즉 임대인한테 귀속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강한 부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강한 부합이라는 것은 물건이 사실상 분리 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어 부동산의 구성 성분이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이거는 동산을 훼손하지 아니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 합체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건의 구조,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 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기억해 둬야 될 것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 합체되었는지, 그 다음에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다면 분리할 수 없거나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는 경우인지, 이제 이런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강한 부합과 약한 부합을 판단을 합니다. 강한 부합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임차인이 임차권의 기초에서 목적물을 부속시켰다 할지라도, 권한에 의해서 목적물을 부속시켰다 할지라도 건물 소유자, 즉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그 부속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꼭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만약에 X 부동산이 이제 강한 부합이기 때문에 이게 비록 임차인이 부속시킨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임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면은, 이 X에 대한 소유권을 임대인이 취득하게 된다면은 그때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는 이제 비용 상환 청구권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부속시킨 물건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켰다라고 한다면은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에서는 원상회복의 특약을 하기 때문에 원상회복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 걸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X가 강한 부합에 의해서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할지라도 부합된 경우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이제 검토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부분의 경우에 원상회복 특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상회복 특약은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 임대차 부분에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임대차 부분 1학기 때 공부할 때 요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련해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약속을 했으면은 그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 걸로 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기 바랍니다. 상기시켜 보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강한 부합의 경우에는 비용 상환 청구권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물하고 종물 관련된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이 각각의 민법 조문에서 부속이라는 말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물, 종물 같은 경우에도 부속된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래서 어떤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부속하게 한 때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거죠. 자기 소유인 물건을 다른 물건,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다른 물건에 부속시킬 때 그 물을 종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때는 부속이라는 것이 뭐 어떤 소유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주물과 종물의 그 법적 지위를 갖게 하는 의미에서 부속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의 부합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당연히 부합한 물건, 부합한 표현을 쓰는데, 그런데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이때 부속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주물 종물에서의 그 물건을 종물과 같은 그런 부속형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물건이 된 것 같은 그런 부속의 개념을 사용을 하죠. 근데 이렇게 부속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합이 일어나게 되는데,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표현을 사용하죠. 이때 부속이라고 하는 것은 부합의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약한 부합의 경우인데요. 이때도 임차인이 부속한 물건이 있을 때라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구입하여서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그런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자, 이와 같이 민법에서는 부속이라는 표현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게 됩니다. 부속이라는 말이 붙이다는 정도의 의미로 되는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주물 종물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부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부합 중에서도 강한 부합의 경우에는 비용상환 청구권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할 수 있고, 약한 부합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의 증축의 경우에도 부합의 법리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부합의 경우에도 권원에 의해서 건물을 증축하였고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역시 부합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그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이 이 부합시킨 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이제 집합 건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증축된 부분 자체가 독립성이 인정된다면은 그러면은 이 부분의 소유권은 부합시킨 자가 취득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2명인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에 수목을 심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농작물 같은 경우는 언제나 경작자의 소유이고요. 그 다음에 수목의 경우에도 명인 방법이 인정되는 경우라든지 또는 수목에 관한 이제 임목 등기를 하는 방법에 따라서 임목 등기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 수목도 독립된 권리의 객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류 탱크 같은 경우에는 토지에 부합되거나 토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고, 주유기 같은 경우는 건물의 종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에서 이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했을 경우에 유류 탱크 같은 경우에는 이 토지 안에 들어있는 유류 탱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토지에 부합된 것이기 때문에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했을 경우에 이 유류 탱크 같은 경우는 토지에 부합되기 때문에 저당권의 효력이 묻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주유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부동산의 건물이나 이제 주유소에 부속된 물건이기 때문에 이 저당권의 효력도 종물이기 때문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죠. 즉 둘 다 효력이 미치는 건 맞는데 부합된 물건 같은 경우에는 부합되었기 때문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유기 같이 종물인 경우에는 부합되진 않았지만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기 때문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합물에 대한 선의 취득 관련된 내용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3번 판결의 경우입니다. 자, 수급인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자재를 이용하여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도급인은 건물에 부합된 자재의 소유권을 선의 취득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갑과 을이 도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얘가 이제 도급인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수급인입니다. 자, 그런데 을이 병으로부터 X라는 공사 자재를 매수해서 수급인이 그 X라는 자재를 매수해서 이 건물에 대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X를 건물에 부합시킨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X가 건물에 부합이 된 경우에 원칙적으로 부합에 의해서 도급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X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 유보분 매매가 체결된 경우를 얘기하겠죠. 소유권이 유보된 경우에는 병이 X의 소유자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매매가 된 상태에서 아직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가기 전에 을이 이 X를 건물에 공사를 짓기 위해서 부합시켜 버린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도급인은 이제 부합에 관련돼서 이제 자재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경우에 결국 병이 갑에게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요건이 갖춰져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고 병은 을한테 매매 대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병이 갑에게 X 부동산을 부합에 의해서 갑이 선의 취득했다고 해서 병이 갑에게 그 물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안을 보고 결과적으로 병이 갑에 대한 이제 그 부합이라고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판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 판결은 3번 판결의 내용인데요. 이 3번 판결의 법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민법 261조에서 첨부로 인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보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261조 자체 요건만이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관한 이제 요건들이 다 충족이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부당 261조에 따라서 첨부의 결과에 따라서 부합의 결과에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아까 이제 여러분들 사례를 설명한 경우에 갑이 을, 이제 병이 X에 대한 소유권이 병한테 유보된 상태에서 매매가 됐는데, 그 매매를 갑이 취득할 이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는 갑을 원시 취득자로 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건물에 부속시킨 경우에, 그런 경우에 병은 갑에게 X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왜 그러냐?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서 각각의 급부로 순차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계약 관계에 의한 급부가 법률상 원인이 되므로 최초의 급부자는 최후의 급부 수령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요 법리에 따라서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고요. 이와 달리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유보된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점유의 이전만이 있어 매수인은 이를 다시 매도인에게 인도하더라도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위와 같은 계약관계에 의한 급부만을 이유로 제3자는 소유자의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없고, 이제 이게 제3자가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병이 갑에게 목적물의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요 계약관의 금부가 어떻게 됐든지 X에 대한 소유권은 병한테 있으니까 병이 갑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갑은 병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없죠. 하지만 부합 등의 사유로 제3자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면, 즉 갑이 부합 등의 사유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가액을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죠. 왜냐하면 부합에 의해서 동산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면은 그 부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당이득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다만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유보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다시 매수한 제3자의 선의취득이 인정된다면은 그 선의취득이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즉 갑이 X에 대해서 부합된 동산에 대해서 선의 취득이 인정된다면은, 그럼 그 선의 취득의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인정되기 때문에 제3자는, 즉 여기서는 갑이 되겠죠. 갑은 그러한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쪽 윗부분은 이제 어떤 급부가 갑에서 병에서 을로 이루어지고 을에서 병으로 급부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병이 만약에 을로부터 계약 대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급부한 것이 갑에게 이익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계약상의 근거에서 급부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비록 병이 을로부터 계약 대금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갑에게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통 이제 전용물 소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전용물 소권이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갑에게 결과적으로 을이 급부한 것에 대해서 갑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갑과 을 사이의 계약관계에 기초해서 이게 급부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병은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제 원칙적인 부분인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전용물 소권 같은 게 문제가 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X라는 물건의 소유권이 병한테 유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병이 을한테 인도를 해줬고 을이 그 X라는 부동산을 건물에 이제 부합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X라는 물건은 타인의 소유 물건이기 때문에 병한테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병이 갑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게 되면은 갑은 병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에 응해서 소유물을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런데 X가 이 건물의 부합됨으로 인해서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갑이 소유자가 되니까 병이 갑에게 이제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겠죠. 이 경우에는 부합의 법리에 따라서 병이 갑에게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갑이 목적물에 대해서 선의 취득한 것이 인정된다면은 선의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갑이 선의 취득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병한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선의취득에 관한 이익 보유에 관한 법리가 유추 적용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병은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이 판결의 내용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요 3번 판결에 관한 내용 살펴본 겁니다. 이제 여기서 마지막 요 문단도 한번 좀 읽어볼게요. 그리고 매도인에 의하여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매수인이 제3자와 사이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에 사용하여 부합됨에 따라 매도인이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 비록 그 자재가 직접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교부된 것은 아니지만 도급계약에 따른 이행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것으로서 거래에 의한 동산 양도와 유사한 실질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 부합에 의한 보상 청구에 대하여도 위에서 본 선의취득에서의 이익 보유에 관한 법리가 유추 적용된다.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비록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갑이 건물에 이제 선의취득에 그러니까 부합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선의취득과 유사한 법리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논리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 판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 번 읽어보고 이 판례가 어떠한 법리를 전개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읽어봐서는 이 판결의 법리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는 이제 첨부 중에서 부합에 대해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호나와 가공도 있습니다. 호나와 가공에 대해서는 그냥 법조문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동산과 동산이 호나하여 서로 섞여서 뭐 예를 들면은 깨하고 무슨 뭐 쌀이 섞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그 부합의 경우에 내용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이제 혼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주종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혼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공유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물건을 이제 노동력을 투입한 것을 가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타인의 동산을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그 가공으로 인해서 뭐 예를 들면은 그 물건이 그냥 단순한 돌이었는데 그걸 가공해서 아주 높은 가치를 갖는 예술품으로 바꾼 경우, 그런 경우와 같이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에는 가공자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하게 됩니다. 자, 그런 부분도 여러분 뭐 이제 돌을 이제 그 가공을 하면서 거기다가 무슨 뭐 특별한 뭐 장식품 같은 거, 유리 같은 걸 붙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뭔가 붙인 물건 같은 경우에도 가공에 의해서 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한 그 증가액을 계산할 때 그 어떤 물건을 부속시켰을 때 그 물건의 가치도 그 증가액에 가산해서 이제 판단한다. 1항의 단서의 단서의 경우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첨부, 부합, 혼합, 가공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은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물 반환 청구권과 소유물 방해 재고 청구권과 그 다음에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세 가지가 있겠죠. 자, 소유물 반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청구권자가 누구냐? 소유자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은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간접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간접 점유자도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는 자,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해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목적물을 지배하는 사람은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유물 반환청권 행사할 때는 간접 점유자에 대해서는 소유물 반환청권 행사할 수 없고 직접 점유자에 대해서만 소유물 반환청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4번 판결 여러분들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소유물 반환청권은 소유자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물건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이제 그 점유를 침탈한 사람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존행위 차원에서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소유자의 소유물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직접 점유라고 얘기를 했는데 직접 점유자이기 때문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의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런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설명했지만은 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비용 반환 청구권, 원상회복 같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는 계약 당사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간접 점유자라도 이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오히려 직접 점유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갑과 을 사이에 X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고 갑이 X를 을에게 넘겼는데 을이 병에게 X를 임대한 경우, 즉 병이 임차인인 경우 그럼 실질적으로 X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병이겠죠. 자, 이런 경우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었을 경우에 갑은 을에게 민법 548조에 따라서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을에게 X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은 이제 병에 대해서는 계약 관계에 따라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겠죠. 하지만 갑은 X의 소유자인 갑은 소유권의 기초에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갑이 병에 대해서만 직접 점유하고 있는 병에 대해서만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을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겠죠. 자, 이렇게 이제 갑이 소유자인 경우 소유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이제 또 소유권이 아닌 이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권 행사하는 경우에 청구의 상대방이 누가 되느냐라고 하는 게 달라지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과 관련해서도 잘 이제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누군지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다만 이 소유물 반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임차권이나 지상권 같은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임차권이나 지상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비록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적법한 권한에 의해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급부 보유력도 권한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X를 인도했을 경우에 을이 X를 점유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이 경우에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이제 이 갑이 을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제 이 경우도 이제 갑이 급부한 것이기 때문에 을은 X를 계속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고 갑이 여전히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경우, 즉 등기가 이행되지 않아서 뭐 X가 부동산인 경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X를 넘겼을 때 이제 을이 X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갑이 소유자란 이유로 을에게 X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때 을은 내가 매수인으로서 목적물을 매수하여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급부 보유력이 있다라는 이유로 해서
그래서 갑의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급부 보유력도 이제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 청구권입니다. 방해라고 하는 것은 사용이나 수익이나 처분 권능에 대한 제한을 의미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건물의 토지에 대한 방해라고 하는 것이 건물 같은 경우를 토지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공작물을 짓는 경우 또는 등기가 소유자의 명의로 돼 있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가 방해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토지에 불법 건축되어 있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거나 또는 불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모두 다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배제 청구권의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건물의 철거 청구를 한번 본다면요. 소유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물의 소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니까 소유자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철거 청구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록 건물의 소유자는 아니지만은 건물의 매수인으로서 사실상 건물의 처분권을 갖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건물에 대한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근데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 또는 사실상 건물의 매수인으로서 사실상 처분권을 갖고 있는 자, 사실상 소유자와 같이 취급되는 자, 이런 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런 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거를 위해서 건물에서 퇴거해 달라라고 하는 퇴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물 철거 청구권의 상대방이 누군지 이 부분도 잘 기억해 두길 바라고요. 자, 등기의 말소 청구권. 자, 소유자가 자신이 등기가 돼 있는데 그런데 을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 자신이 갑이 소유자인데 을의 명의로 등기가 돼 있다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갑이 X를 처분하기 어렵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을의 등기가 이제 불법 등기가 이제 무효인 등기가 되는 것이죠. 을의 무효인 등기가 갑의 X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갑이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을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무효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갑은 자신의 소유권에 근거해서 이제 소유물 방해 배제 청구권에 근거해서 을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게 등기 말소 청구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볼게요. 이제 갑을 병정해서 순차적으로 X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자신의 명의로 한 다음에 을이 병에게 팔고 병이 정에게 판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경우에 을, 병, 정에 대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진정한 소유자는 을 명의의 등기가 무효이므로 병과 정 명의의 등기도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자, 이 경우에 이제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병과 정이 비록 을이 소유자라고 믿었다고 할지라도 갑은 을병정을 상대로 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것은 방해배제 청구권의 일환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경우에 을병정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통상의 공동소송입니다.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 됩니다. 그래서 을병정에 대한 판결은 경우에 따라서는 각자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과 병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는 인용이 됐지만은 정에 대한 정이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갑의 청구가 정한테 대한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아직 을과 병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 갑이 중간자에 대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소위 이익이 있다. 이렇게 갑이 정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했지만은 정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이 되어서 갑이 패소한 경우에도 갑은 을과 병을 상대로 해서 등기가 무효다는 걸 이유로 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소의 이익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소의 이익이 있다는 것이 그런 청구가 정당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당연히 갑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의 취득시효가 인정이 되었다면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이 되었다면 갑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갑의 을과 병에 대한 청구는
소송은 제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갑의 을과 대한 병에 대한 청구는 패소 처리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중간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청구를 등기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또 이제 한 가지가 더 추가될 게 만약에 을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가 인용이 되었지만은 병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 경우 또는 뭐 정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경우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이 되었던지 뭐 다른 항변이 인정되어서 병과 정에 대한 청구가 기각이 된 경우 갑은 을에게 더 이상 말소 등기 청구권을 강제 집행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이제 병과 정에 대한 등기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을에 대한 등기만 말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을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가 불능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제 말소 등기 청구권이 불능이 된 것에 대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이런 경우는 물권적 청구권이 불능이 되더라도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방해배제 청구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1번 판결, 방해 예방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11번 판결을 참고하면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건축한 건물이 나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소유물에 기초한 방해 예방 청구권을 행사해서 건물의 건축을 중단시키거나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는 그냥 11번 판결 한번 잘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는 보통 점유권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점유자 회복자에서 이 점유자라고 하는 것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회복자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의 소유권이나 또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처럼 본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예를 들면은 지상권에 기초해서 반환청구권 행사하거나 전세권에 기초해서 반환청구권 행사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유물 반환청구권 부분에서 이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를 같이 공부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 민법 201조 이제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202조 목적물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203조 비용상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죠. 자, 이 규정이 적용이 되고요. 물권적 반환 청구권 행사하는 경우에 특히 이제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 행사하는 경우에 이렇게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아까 이제 을과 병이 소유권이 이전됐다가 결과적으로 정한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제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제 갑에서 을로 등기가 넘어갔고 병으로 넘어갔고 정으로 넘어갔고 부동산도 을한테 인도되었고 병한테 인도되었고 정한테 인도되었을 경우에 갑은 이 X가 을이 무단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서 병과 정에게 이제 병에게 또는 병이 정에게 인도하였으므로 이제 이걸 정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이 정에게 X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게 되면은 정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201조 내지 203조에 근거해서 점유자 회복자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과실수취권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정에게 X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선의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과실수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정은 자신이 선의의 점유자이므로 이 X라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한 거라든지 사용 수익한 것에 대한 과실, 그러니까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 과실이 되겠죠. 법정 과실을 주로 얘기할 텐데 법정 과실은 뭐 보통 임대 수익을 법정 과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정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다음에 뭐 예를 들면 3년간 임대를 했고 3년간 임대를 해서 임대 수익이 뭐 100만 원씩 해서 3,600만 원이었다. 라고 했을 때 이 3,600만 원에 대한 임대 수익을 갑이 돌려달라고 했을 때 정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선의의 점유자로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익은 이제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이 3,600만 원이라는 수익은 나한테 귀속되기 때문에 갑이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이 목적물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3년 동안 이 목적물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사용이익 자체는 사용이익이 임대로 인한 차임 상당의 법정 과실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용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갑에게 법정 과실이 귀속된다면은 사용이익도 갑에게 귀속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데 이때 선이라고 하는 것은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권한을 갖고 있다. 이제 그런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경우이고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임차권 같은 권리가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오신해야 되고요. 단순히 그렇게 잘못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뭐 예를 들면은 나는 병이 소유자인 줄 알고 병으로부터 목적물을 구입해서 X 부동산을 사용 수익한 것뿐이다. 이렇다면은 정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믿은 것이 뭐 충분한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냥 정의 그런 것도 없이 나는 단순히 그냥 X로부터 X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믿었다.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신했다고 해서 과실 취득권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걸 몰랐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몰랐어야 되는데 권한이 없다는 걸 몰랐어야 되고 그리고 그 권한이 없다는 걸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근거가 있어야지만 과실수취권이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용이익도 이제 과실의 준에서 생각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해서 이제 정이 임대수익 3,600만 원을 얻은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정이 이 X 부동산을 사용해서 사용이익을 얻은 것도 3,600만 원의 사용이익을 얻은 거로 볼 수 있고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은 이 사용이익도 정이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이익도 법정 과실에 준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자, 선의의 점유자가 만약에 과실을 수취하게 되면은 통상의 필요비, 이 필요비는 두 가지가 있죠. 이제 여러분이 비용 중에 필요비가 있고 그 다음에 유익비가 있는데 이 필요비는 다시 통상의 필요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 필요비가 있죠. 통상의 필요비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별 필요비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 훼손되었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물건의 통상적인 사용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건의 훼손 같은 것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특별 필요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데 이제 이 필요비 중에서도 특별 필요비는 비록 과실을 수취하더라도 특별 필요비를 이제 그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통상 필요비 같은 경우에는 이 통상 필요비라고 하는 것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한 이익을 이제 점유자가 얻었을 경우에는 그때는 자기가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기 위한 이익을 얻은 거니까 통상의 필요비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소유자한테 반환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중으로 자기가 이익을 취득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자기가 얻은 이익 속에는 이런 통상의 필요비가 지출된 거다라고 하는 것이 다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 이익을 수취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점유자가 과실추권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과실추권이 없는 선의 악의의 점유자여서 과실추권이 없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 청구권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했으면은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과실추권이 없는 악의의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과실추권이 없기 때문에 통상의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실수취권과 민법 587조를 같이 연결시켜 생각해야 되는데요. 민법 587조라고 하는 것은 매매계약에서 갑과 을이 이렇게 있을 때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 그 목적물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매도인한테 귀속이 되고, 그 다음에 을도 매매 대금에 대해서 아직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면 을도 매매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갑이 이행지체에 빠지거나 을이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갑이 을에게 X를 인도하지 않았으면 을은 갑에게 인도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하는 뭐 이제 지연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갑이 을에 대해서 인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매 대금에 대한 지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목적물이 인도되기 전에 발생한 과실은 갑한테 기속이 되고, 을도 매매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이제 이런 법리는 587조의 법리는 먼저 을이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거나 이런 선이행 의무를 부담한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근데 이런 법리는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냐면은 갑이 을에게 X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인도를 했는데, 자, 이 매매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을은 X를 갑에게 돌려주고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돌려줘야 되겠죠. 자, 이때 당사자가 원상회복을 하는 것은 갑은 을에게 소유권의 기초에서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요. 부당이득에 근거해서 점유의 부당이득에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을도 갑에게 부당이득에 근거해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갑이 을에게 X의 반환을 청구할 때 갑과 을 사이에는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을이 선의의 점유자라고 한다면은 을은 갑에게 과실수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그렇게 되는데 을이 선의이기 때문에 과실을 을이 수취하는데, 만약에 갑이 선의인 경우에 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 대금에 대한 지연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갑이 좀 억울할 수 있겠죠. 그래서 587조의 적용을 이제 유추 적용해서 587조라고 하는 것은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과실은 매도인한테 기속이 되고, 매수인은 그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587조인데, 이거를 그대로 유추 적용해서 만약에 선의의 매수인이 목적물에 대해서 선의의 매수인이기 때문에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을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선의의 매도인도 대금을 반환할 때 이자를 붙여서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587조가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준용되는 이제 유추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이건 16번 판결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매도인도 이제 부당이득 반환 의무, 매매 대금의 운용 이익이나 법정 이자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고 587조가 유추 적용된 결과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실수취권 같은 경우에는 악의인 경우에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악의인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과실을 반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런 과실을 반환해야 되는데, 이 과실을 반환할 때는 201조의 경우에는 당연히 과실수취권이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과실수취권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그 받은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자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받은 이익을 반환하도록만 하고 있어서, 아까 예를 들면은 갑이 을에게 이제 을이 X를 임대해서 3,600만 원의 차임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경우에 이제 차임 상당의 이자를 이제 을이 악의인 경우라면 반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민법 201조에서는 악의인 경우에는 이 받은 이익 3,600만 원이라고 하는 법정 과실을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만 되어 있는데, 요 이자까지 붙여서 반환하라고 하는 얘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서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에는 이자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민법 748조 제2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비록 201조에는 받은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은, 당연히 을은 이제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서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자까지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748조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1조에는 이자를 붙여서라는 말이
없지만은 결과적으로 201조가 이제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자에 관한 이제 내용은 없지만은 748조에 따라서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중에서 점유자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유자가 목적물을 멸신하거나 훼손시킨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회복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 근데 이 선의의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하지만 악의의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점유자, 회복자가 입은 손해의 전부, 소유자가 입은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악의의 소유자, 악의의 점유자와 선의의 점유자에 따라서 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을 달리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여러분들 이제 을에서 병우에서 정으로 이렇게 넘어간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때 정은 X를 자기 소유물로 인식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목적물을 파손시키거나 뭐 파손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훼손시키거나 그랬을 수 있겠죠. 근데 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 정이 X 물건을 훼손함으로 인해서 누구한테 대해서 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정이 목적물을 멸신 훼손시킨 것에 대해서 갑한테 책임을 지는데 이 경우에는 현존 이익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정이 악이라고 한다면은 정은 이 악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X 물건이 갑의 소유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알고 있는 상황에서 목적물을 멸실훼손시켰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손해를 다 배상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단서 같은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 예를 들면은 정이 임차인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임차인인 경우도 이게 X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걸 알면서 점유를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임차인은 목적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하면은 임대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임차인으로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갑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알았거나 몰랐거나 상관없이 악의 점유자와 동일하게 취급이 돼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비용상환 청구권인데요. 자, 비용상환 청구권 점유자와 회복자가 갑이 이제 정한테 목적물을 반환 청구를 했을 때 정이 혹시 목적물에 대해서 X에 대해서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다면은 그 필요비나 유익비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용 상환 청구권의 행사 가능 시점에 대해서 잘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의 행사 가능 시점이라고 하는 게 변제기가 언제 도래하느냐라는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해야지만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련성이 인정이 됩니다. 결련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유치권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유치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비용상환 청구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변제기는 유치권의 성립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비용상환 청구권의 변제기는 언제 도래하느냐? 점유자가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할 때 비용상환 청구권이 이제 변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회복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이 가능하다. 이제 가등기에 기초해서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중간 처분 등기들은 다 말소가 되잖아요. 자, 그 경우에도 회복자에 대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병한테 팔았을 때 근데 만약에 이제 을이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병의 등기가 말소가 되잖아요. 당연히 직권으로 말소가 되겠죠. 그래서 병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겠죠. 자, 이래서 이제 그 비용상환 청구권을 하는 경우에도 병은 을에 대해서 이제 을이 본등기권자로서 소유자로서 병한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게 되겠죠. 자, 그런 경우에 병도 당연히 회복자에 대해서 비용상환 청구권 회복자에 대해서 비용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회복자에 대해서가 되겠네요.
회복자에 대해서 비용상환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비용상환청권이 있죠. 근데 201조와 203조의 비용상환청권과 달리 이제 임대차 계약에서의 필요비 상환 청구 같은 경우에는 필요비를 지출했을 때 바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때 행사할 수 있지만 필요비는 바로 필요비를 지출한 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점유자 회복자 같은 경우에는 점유자가 이제 그 회복자가 누군지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따라서 필요비를 지출했다 할지라도 이런 경우에는 진정한 소유자가 점유자한테 반환 청구를 했거나 또는 회복자에게 소유자에게 반환했을 때 이 비용상환청권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변제기가 다르죠. 이제 203조의 필요비 상환청권과 임대차 계약에 따른 필요비 상환청권의 이제 변제기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잘 유의해 둬야 됩니다. 특히 유치권 관련해서 이 부분을 항상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그 비용의 지출이 계약 관계에 따라서 비용이 지출된 것이라면은 203조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에 기초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거 한번 좀 보죠. 네, 갑이 진정한 소유자이고 을이 이제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인데 X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인데 이제 근데 X에 대한 이제 을 명의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가 무효이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갑이 을한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게 되면은 이건 점유자 회복자 사이의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을이 이제 병한테 목적물을 임대해 줬습니다. 임대해 주고 이제 병이 임차인이 된 것인데, 자, 임차인이 되었을 때 만약에 병이 임차인이 X에 대해서 필요비를 지출했을 때,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 자, 그런데 진정한 소유자가 자신이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병에게 X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갑이 병에게 X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때, 그럴 때 병이 갑에 대해서 자신이 X에 대해서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다는 걸 이유로 해서 이제 병이 갑에게 필요비나 유익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병이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는 을과 병 사이의 임대차 계약 관계에 따라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계약 관계에 따라서 처리가 돼야 되는 필요비와 유익비 같은 경우에는 회복자에게 소유자에게 그 203조의 기초에서 비용상환청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약 관계에 따라서 비용이 지출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을과 병 사이에 이 비용이 정산이 돼야 되고 병은 갑에게 비용상환청권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이제 그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을이 이제 병에게 부탁해서 그래서 뭐 전체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했다.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하는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 병은 X에 리모델링을 해줬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을한테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진정한 소유자가 병한테 X에 대한 반환을 청구했을 경우에 병이 X를 위해서 리모델링한 비용을 지출했다라고 하는 걸 이유로 해서 뭐 갑에게 유익비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 이 경우에 병은 을과 도급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도급계약의 보수에 따라서 이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회복자에 대해서 직접 이제 비용상환청권을 행사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 관계에 따라서 비용의 처리가 이제 정해져야 되는 것이고요. 이거를 203조에 따라서 회복자에게 비용상환청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법 203조에 따라서 비용상환청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점유자는 민법 741조에 근거해서 부당이득 반환청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을이 이제 갑한테 부당이득 이제 비용상환청권 행사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 비용상환청권은 갑이 을에게 반환을 청구했거나 또는
반환을 했을 경우에 이제 비용상환청권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을이 갑에게 741조를 이유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거, 목적물의 반환 여부와 상관없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걸 이유로 해서 반환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21번 판결은 최근 판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판결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점유를 상실하게 되어 더 이상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즉 을이 점유를 상실하게 되어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좀 보죠. 갑과 을이 X에 대해서 이제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하고 있는데, 을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을이 점유를 상실해서 직접 점유를 상실해서 점유를 상실하면은 갑이 을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죠. 자, 이렇게 갑이 을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면은 더 이상 203조에 따른 비용상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을이 갑에 대해서 X에 대한 사무관리나 또는 부당이득의 근거 규정에 의해서 비용상환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무관리 규정이나 부당이득 규정에 근거해서 얘가 얻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을이 갑에 대해서 이제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 청구권이라든지 또는 부당이득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형태로서 이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미 을이 점유를 상실했다면은 을은 갑에게 203조에 근거해서 비용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요 22번 판결도 최근 판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1번 판결과 22번 판결은 잘 공부해 두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인데요. 마지막 내용.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이제 말소되기 전까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역시 203조에 따라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 본등기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면은 결국은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말소되기 전까지 지출한 비용을 이제 203조를 근거로 해서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부분도 중요하죠. 특히 이제 여러분도 처음에 공부했던 부합의 법리, 이 부합 중에서도 강한 부합과 약한 부합, 이 법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한 부합 같은 경우에는 비용상환 청구권에 문제가 발생하고, 약한 부합 같은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사례 문제 나오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론적인 기초를 잘 다져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고요. 이 물권법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도 연휴 중에라도 이제 여러분들 시간이 될 때 잘 열심히 공부해 두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